안녕하세요. 약사 이지향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혈압에 대해서 공부하셨는데 도움 좀 받으셨어요? 자, 오늘은 또 재미있는 혈당 이야기 해볼게요. 자, 혈압도 이유가 있어서 올랐듯이 혈당도 이유가 있어서 오르죠. 자, 혈당은 왜 오를까요? 자, 혈압이 오르든 혈당이 오르든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단 하나, 생존입니다. 자, 이 생존이라는 키워드를 잊지 마시고 기본으로 깔고 공부를 하시면 몸을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 텐데요. 오늘도 혈당과 생존으로 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몸은요, 끝까지 살아남는 게 목적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몸으로서는 최대 숙제죠. 자, 사느냐 죽느냐 바로 생존인데요. 예,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뇌죠. 다른 장기, 팔다리, 내부 오장육부가 다 살아있어도 뇌가 죽는다면 우리는 뇌사 판정을 받고요. 장기 기증을 하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건 사실은 뇌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써요. 뇌는 포도당이 없으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포도당만 에너지로 쓰는 게 아니라 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게 뭐죠? 바로 산소죠. 근데 산소를 운반하는 게 뭐예요?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죠. 그런데 이 뇌하고 적혈구, 신경세포, 이 뇌 속에 신경세포가 가장 많죠. 우리 온몸에 신호를 보내는 신경세포, 우리 몸에서 뇌하고 적혈구하고 이 신경세포, 생명활동에 너무나 중요한 조직인 이 세 가지 세포가 오직 포도당만 에너지로 쓴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일정하게 포도당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적혈구가 우리가 잠을 자건 굶건 일을 하건 끊임없이 온 세포로 산소를 보내고요. 신경세포가 온 세포에게 신호를 보내서 나라는 사람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뇌는 포도당이 없으면 저혈당이 와서 큰일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뇌하고 적혈구하고 신경세포에 일정하게 포도당을 보내는 것이 매우 생존에 중요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아, 혈당이 오르는 건 생존을 위해서구나. 자, 이해되셨죠? 자, 혈당이 이렇게 중요한데 나를 살리려고 혈당이 올랐는데 왜 당뇨라고 해서 우리를 질병에 꼬리표를 붙이고 관리를 받는 걸까요? 혈당이 올라도 너무 오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되고 밥을 너무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굶어 죽듯이 적당한 식사량 이런 것처럼 세포 수준에서 생각을 해보면 세포가 너무 밥을 많이 먹으면 즉 고혈당이 돼도 안 되고 세포가 너무 굶어도 즉 저혈당이 돼도 안 돼요. 일정한 우리가 인간이 일정하게 밥을 먹듯이 세포도 일정하게 포도당을 유지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높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혈당 관리가 안 되는 대표적 질환 중에 하나가 당뇨죠. 이 당뇨는 그런데 1형 당뇨하고 2형 당뇨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당뇨가 어떤 당뇨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 대부분은 제2형 당뇨일 겁니다. 제1형 당뇨는 태어날 때부터 췌장의 기능이 약해서 태어나신 분이나 아니면 살면서 사고로 췌장 기능을 다치신 분이나 또는 어렸을 때 자가면역 질환을 앓아서 췌장 기능을 잃은 소아당뇨 요 정도에 국한되어 있고요. 대부분 성인이 되어서 20, 30대, 빠르면 20, 30대부터 당뇨가 나타나요, 요즘은. 그리고 40, 50대,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당능 장애, 공복혈당 장애, 요렇게 진단을 받다가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살다 보면 어느 날은 당뇨, 이렇게 진단을 받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건강검진을 통해서 성인이 돼서 생긴 이런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 당뇨라고 해서 제2형 당뇨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2형 당뇨이신 분들이 더 쫑긋하고 들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당뇨의 3대 증상 아시죠? 다뇨, 다갈, 다식 이 세 개 아주 유명한데요. 그런데 왜 당뇨가 생기면 이런 증상이 내 몸에서 나타날까요? 자,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생존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증상 역시
생존 때문이에요. 즉 나를 살리려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혈당이 높아요. 혈액 속에 포도당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포도당 달잖아요. 끈적거린단 말이에요. 혈액 속에 포도당이 높아서 혈액이 끈적거리면 어떻게 해요? 피가 슝슝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죠. 혈액이 묽어야 저 손끝, 발끝까지 혈액이 갈 텐데 이렇게 끈적거리는 혈액을 어떻게 세포 속으로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빨리 이 포도당을 희석시켜야 녹여서 빨리 빼내야겠다. 이렇게 몸이 살려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을 먹게 해요. 자, 물을 먹어서 포도당을 녹이는 거예요. 꿀이 물에 녹잖아요. 설탕이 물에 녹듯이.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녹이기 위해서 물을 막 먹어요. 물을 막 먹어서 포도당이 녹으면 어때요? 이제 빼내야겠죠? 그래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오줌이 많아져요. 그래서 소변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혈액 속에 끈적거리는 당 때문에 우리 모두 죽잖아요. 그리고 이 당이라는 게 왜 오르냐면 원래 당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고 혈액 속을 떠도니까 세포는 어때요? 세포 입장에서 보세요.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세포 입장에서 보면 배고파. 먹을 게 없네. 먹을 게 하나도 없이 혈액 속에서 다 소변으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먹으라고 명령을 해요. 자, 다뇨, 다갈, 다식이 다 어때요?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증상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생긴 증상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 당뇨야. 큰일 났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이 더 올라요. 그런데 이런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라도 해서 나를 살리려는 세포의 몸부림이구나. 이렇게 되면 감사함이 일어나거든요. 나를 살리려고 이랬으니까 내가 이제 식단 조절이나 운동을 통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당뇨를 관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시려면요. 생존 키워드도 이해하셔야 되지만 또 하나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호르몬이죠. 이 호르몬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세포가 아니고 다세포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세포들이 있어요? 손가락, 발가락, 위장, 간장, 신장, 뇌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세포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야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생명활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방송하고 있는데 방송할 때 만약에 내 장세포가 화장실 가! 이러면 제가 방송 못 하잖아요. 만약에 내 발가락이 난 흔들거릴 거야! 막 이러면서 발가락이 막 춤을 춰요. 그럼 방송 못 하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뇌에서 이제 방송을 할 테니 다들 집중해줘. 그런데 세포들은 눈도 없고 귀도 없잖아요. 그래서 세포들은 호르몬이란 신호를 받고 뇌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요. 결국은 호르몬 때문에 모든 질병도 생기고 모든 증상이 생기는데 당뇨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당뇨하면 어떤 호르몬이 떠오르세요? 당연히 인슐린이죠. 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떠올릴 텐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떠올렸으면 잘하셨는데요. 거기는 90점이에요. 인슐린과 똑같이 떠올려야 되는 호르몬이 두 개가 더 있어요. 바로 코티솔과 렙틴이에요. 자, 코티솔과 렙틴, 인슐린 세 가지를 다 이해하신다면 100점입니다. 그러면 코티솔은요,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는 호르몬인데 한번 그래도 코티솔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생존 호르몬, 바로 코티솔이죠. 우리가 생존의 불이 딱 들어온다. 사느냐 죽느냐, 살아야겠다 하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쫙 나와요. 자, 이걸 잊지 마세요. 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어떤 호르몬이냐면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잘 분배하는 침착하고 착한 호르몬이에요. 인슐린이 나쁜 호르몬이 절대 아니거든요. 문제는 코티솔이죠. 인슐린이 우리가 지금에야 먹을 것이 많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밥공기를 작게 해서 적게 먹는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먹게 된 지가 얼마 안 돼요. 불과 100년 전에 보릿고개가 있었단 말이죠. 굶어 죽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만약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 인슐린이 있었기에 우리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었거든요. 늘 굶다가 밥을 한번 먹어요.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몸에 싹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이 배가 고플 때, 굶을 때를 대비해서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자, 인슐린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호르몬이라고 하셨으면 이 에너지는 뭐예요?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자, 포도당을 현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현금을 우리는 막 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건 지금 포도당을 에너지로 막 쓰는 거죠. 그런데 현금을 막 들고 다닐 수 있나요? 우리가? 현금 들고 다니면 무겁기만 하고 현금 있으면 막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폐로 바꿔서 저장을 해요. 그게 바로 글리코겐이에요. 돈하고 똑같아요. 인슐린이 돈 저축하는 게 하는 호르몬이란 말이죠. 자, 글리코겐은 지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에다? 간하고 근육에다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포도당이 들어오면 현금처럼 순환하는 거는 혈액 속으로 보내고 좀 많이 남는 것은 나중에 쓸 때를 대비해서 지폐로 바꿔서 간하고 근육에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하고 근육에 저장을 하고도 많은 돈이 또 들어왔네? 많은 포도당이 들어왔네? 그러면 더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때요? 좀 찾아쓰기 힘들게 은행에다 갖다 넣는 거죠. 은행에다 갖다 넣는 것이 어디냐? 바로 지방세포예요. 지방세포에 지방으로 전환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이 우리가 먹은 포도당을 간하고 근육에는 지폐로, 지방에는 은행으로 저장을 합니다. 근데 은행에서 돈 꺼내려면 비밀번호도 써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세포로 포도당을 전환을 하면 꺼내 쓰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살을 빼기가 좀 힘든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지방을 어디다 저장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방을 피하 지방 있죠? 피부 밑에 있는 지방. 그래서 피하 지방이에요. 피하 지방에 저장을 할 때는 그렇게 지방이 나쁜 짓을 안 해요. 왜냐하면 피하 지방은 일종의 창고와 같아서 그 피하 지방에서 지방을 꺼내려면 또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나오지를 않아요. 이제 문제는 내장 지방이에요. 내장 지방은 창고에 저장하는 지방이 아니라 현관 앞에 있는 지방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돼요. 금방 쓸 수 있고 현관 앞에 뭐 물건이 있으면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장, 이 뱃속에 지방이 전환이 되면 혈액 속으로 이 지방이 막 새어나와서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염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문제는 내장 지방을 없애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숙제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당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인슐린이 간하고 글리코겐으로 에너지 저장을 하고도 남는 것을 내장 지방에 전환을 하는데 이때 코티솔이 인슐린을 굉장히 방해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슐린이 나올 때는요, 어떤 태평성대식이라고 상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평화롭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럴 때는 간하고 지방에 당 저장하고 간하고 근육에 당을 저장하고 또 피하 지방에도 당을 좀 저장하고 빨리 쓸 것만 내장에 살짝 저장을 하고 요 정도면은 아주 평화로워서 뭐 걱정할 것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생존의 불이 켜진 거예요. 큰일 났다. 죽을지도 몰라. 이게 바로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감신경이 딱 흥분이 되면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혈액 속에 쫙 나와요. 자, 코티솔이 어떤 호르몬이냐. 살아남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서 인슐린에게 막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인슐린 너 나오지 마. 지금 에너지 저장할 게 어딨어. 지금 사느냐 죽느냐인데 사느냐 죽느냐가 인간 세상에서 보면 전쟁이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가 뭐 이렇게 저축하고 있어요? 다 놓고 도망가든가 전쟁에 나가 싸우던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티솔이 나와서 인슐린한테 너 지금 저축할 게 어딨어. 있는 거 다 내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있는 포도당도 다 혈액 속으로 나와서 뇌로 가져가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근육이나 지방도 다 녹여서 총알로 쓰려고 포도당으로 쓰려고 포도당을 저장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코티솔 때문이라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슐린이 우왕좌왕 와장창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 지금 먹고 살만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요. 정신적 스트레스에 국한하시면 안 돼요. 정신적 스트레스도 인슐린을 교란시키지만 육체적 스트레스, 너무 지나치게 과로한다든가 너무 잠을 안 잔다든가 또 너무 몸이 해독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먹는다든가 또 몸이 싫어하는 음식을 싫어하는 약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거 다 스트레스예요. 뇌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스트레스를 구분을 못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어떤 스트레스든지 코티솔이 올라오고 코티솔이 올라오면 인슐린이 엉망진창이 되는데요. 원래 지방세포에서는요. 렙틴이라는 호르몬도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왜 나오냐면 인슐린이 나와서 지방세포에다가 포도당을 줘서 지방세포가 지방을 착착착착 저장을 했는데 지방세포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 창고에도 용량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세포가 어느 정도 지방이 딱 차이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타나서 뇌에게 연락을 해요. 지방 꽉 찼으니까 이제 그만 먹으세요 라고 연락을 하는데 이 코티솔이 나오면 렙틴 저항성이 생겨요. 이 코티솔이 나와서 지금 전쟁인데 큰일 났는데 더 먹어야지. 지방세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밥배 따로 간식배 따로 이런 것처럼 먹었는데 또 먹고 또 먹고 밤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계속 식욕 항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식욕이 항진이 되는 거예요. 식욕 항진이 뭐예요? 정상이지 않다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되는 일이 바로 코티솔 때문에 일어나요. 코티솔이 몸이 위기가 됐다고 전신에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살아남으려고 이런 호르몬 교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뇨를 이해하시려면 이 세 가지 호르몬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호르몬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당뇨로 고생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의지가 약하고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요. 우리 몸이 잘못된 신호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 자신을 자학하거나 구박하지 마. 자학이 구박인가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식이 조절도 못하고 나는 이러면서 우울증까지 오거든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거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뇌 때문입니다. 뇌가 착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안정시키는 게 당뇨에서 벗어나는 제일 중요한 지름길이에요. 오늘 그거 꼭 알고 저와 같이 계속 공부해 보시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인슐린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자, 인슐린은 에너지를 총체적으로 진두지휘하는 호르몬이에요. 에너지를 재분배하는 거죠. 에너지를 지폐로 바꾸고 에너지를 은행에다 저장하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저장 호르몬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근육으로 포도당을 넣는 거 글리코겐 형태로 넣고 지방세포에는 중성지방의 형태로 넣습니다. 자, 간에도 약간의 지방과 약간의 글리코겐을 넣어서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간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커요. 간이 큰 사람이 담대하다고 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 간 크네. 왜 그래요? 간에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든 일도 잘 견디는 거죠. 그리고 적당한 인슐린은 혈관을 확장해서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적당히 포도당이 들어오면 혈관을 확장해서 온 세포에 포도당을 전달하는 거죠. 그동안 굶노라고 못 먹은 세포들까지 다 주기 위해서 태평성대라는 것이 몸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은 우리에게 매우 고마운 호르몬이에요. 나쁜 호르몬이 아니거든요. 인슐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뀐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데요. 인슐린을 만드는 곳은 췌장입니다.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만들기만 하지 쓰지는 못해요. 자,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곳. 자, 그런데 췌장에서 만든 인슐린이 일을 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간과 근육과 지방. 이걸 잊지 마세요. 이래야 당뇨 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자, 인슐린이 일하는 곳은 간하고 근육이 지방인데, 자,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췌장이나 간이나 근육이나 지방이 일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해서 만든 포도당 있잖아요. 이 포도당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뇌입니다. 그러니까 췌장과 간과 근육과 지방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쓰는 곳은, 포도당을 쓰는 곳은 뇌라는 거. 이 모든 것에 뇌와 췌장과 간과 근육과 지방의 관계를 아셔야 당뇨의 늪에서 벗어나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요, 당뇨 걸리신 분들이, 당 있으신 분들이 지방간에도 많이 잘 노출이 돼요. 자, 그러면 눈치를 채셨겠죠? 아, 인슐린하고 지방간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보다. 자, 이해되시죠? 저에게 상담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고기도 잘 안 먹고 술도 입에도 안 돼요. 근데 왜 내가 지방간이 걸렸죠? 이렇게 억울해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을 췌장에서 만들지만 일하는 곳이 지방하고 간이어서 그래요. 간은요, 건강한 사람도 일정 정도의 한 5% 정도의 지방을 저장을 해요. 적당한 지방이 있어야 돼요. 지방이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이제 문제는 그 이상으로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건데 왜 그러냐? 인슐린의 신호를 안 받기 때문이에요. 인슐린의 신호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인슐린이 간에게 간아, 지방을 더 이상 쌓지 마라고 신호를 보내요. 그런데 인슐린만을 안 듣고 간이 지방을 막 쌓아버려요.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지방간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성지방을 어디에 쌓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 중성지방을 피부 밑에 쌓는 것은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아요. 이 피부 밑에 쌓는 지방은 혈액 속으로 잘 안 흘러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뱃속에 쌓인 내장 지방. 근데 간도 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에 쌓인 지방이나 뱃속에 쌓인 내장 지방은 매우 위험해요. 왜 그럴까요? 왜 피하 지방은 안 위험하고 내장 지방이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그거는요, 역시 코티솔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포도당을 많이 먹었어요.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계속 먹어라 명령을 해가지고 배가 부른데도 계속 포도당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게 그 호랑이가 날 쫓아오거나 전쟁에 가서 이렇게 싸워서 살아남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막 이렇게 근육을 쓰는 반응이 많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다 몸을 써서 일을 했잖아요. 누가 저처럼 지금처럼 앉아서 이렇게 일을 해요. 옛날에는 다 밭 갈고 나무하고 그러다 호랑이 만나면 도망가고 과거 시험 보려면 산을 넘고. 그러니까 포도당이 많이 올라도 바로바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옛날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포도당이 올라도 다 쓰여지니까 이렇게 축적될 게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스트레스가. 뭐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또는 뭐 주식이 안 올라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뭐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가 직장 생활 하고 있는데 나가서 막 한 바퀴 뛸 수 있어요? 못 뛰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당은 올렸는데 그거를 쓰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인슐린이 코티솔한테 말을 하는 거야. 아니, 네 말 듣고 당 네가 쓴다고 그래서 내가 당을 안 썼는데 쓰지도 않네. 이렇게 혈당 많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인슐린이 얘네들을 빨리 지방세포로 전환을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많이 먹어서 혈당이 오르면 다시 인슐린이 나와서 지방으로 전환을 해요. 근데 지방세포에 한정이 돼 있잖아요. 지방세포도 한계가 있으니까 쌓다가 지방세포가 파업을 해요. 더 이상 들어오지 마. 그러면서 이 지방세포가 더 이상 못 쌓겠어 하면서 혈액 속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혈액 속으로 나와버리면 우리의 세포들은 포도당하고 지방산이 혈액을 흘러다닐 때 뭘 먼저 쓸까요? 지방산을 먼저 쓴대요. 지방을 먼저 써. 왜냐? 눈치 보는 거죠. 뇌 눈치. 지방하고 포도당이 있을 때 포도당은 뇌가 써야 되니까 나는 지방을 먹어야지 하고 이 근육세포들이 지방을 먼저 쓰니까 포도당이 또 재고로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당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많이 먹어서 혈당이 올랐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 나와서 인슐린이 일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혈당이 올랐는데 막상 코티솔이 혈당만 올리고
쓰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슐린이 다시 나와서 혈당을 지방으로 바꾸고, 그러면 몸에 지방이 쌓이다 지방세포가 더 쌓을 수가 없어서 지방산을 혈액으로 내보내면, 내장 지방에 쌓는 거죠. 혈액에 내보내면 이 우리 세포들은 포도당보다 지방산을 먼저 쓰니까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서 혈당이 계속 높고, 혈당이 높으면 또 인슐린이 계속 나오고, 인슐린이 포도당을 막 치우면서 너무 또 많이 치우면 또 저혈당이 오게 돼 있어요. 이 고혈당과 저혈당이 반복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뭔가 악순환의 늪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해되시죠? 살은 찌고 혈당은 높고 인슐린이 나와서 또 혈당을 싹 없애버리니까 저혈당에 빠지니까 또 배가 고프니까 또 먹고, 지방세포에서 렙틴이 호르몬을 뇌에다 잘 전달을 못 시키니까 뇌는 끊임없이 먹으라고 하고, 이게 렙틴, 인슐린, 코티솔 이 호르몬이 궁짝짝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궁짜라닥짝 막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흘러가는 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러니까 당뇨를 벗어나시려면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 뭐든지 적당히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호르몬은 균형이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나와도 안 되는 것처럼 인슐린도 마찬가지예요. 인슐린이 너무 적게 나와도 안 되지만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 이전에 고인슐린 혈증이 있어요. 인슐린 말을 세포가 안 들으니까 췌장에서는 왜 내가 인슐린 분명히 일하라고 간이랑 지방이랑 근육에 보냈는데 왜 이렇게 당 조절이 안 되지? 내가 인슐린을 좀 적게 보냈나 하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더 쏴버려요. 그래서 사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은 고인슐린 혈증이란 말하고 사실 같은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쨌든 인슐린이 혈액 쪽에 많잖아요. 그러면 이 인슐린은 어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냐면, 적당한 인슐린은 우리 에너지를 잘 분배하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도와서 혈압도 떨어뜨리지만, 오히려 인슐린이 너무 많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세포를 증식시켜요. 세포를 키운단 말이죠. 자, 세포를 키운다? 어떤 세포가 가장 영향을 받을까요? 네, 맞습니다. 인슐린이 혈액을 타고 흐르기 때문에 혈관 내피세포, 혈관이 가장 영향을 받아요. 혈관 내피세포가 두꺼워져 버리는 거예요. 증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혈관 내피세포가 두꺼워지면 어때요? 혈압이 오르겠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시면 당뇨가 없더라도 혈압이 오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여성들, 생리불순이나 무월경, 이 요즘 청년들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인슐린 때문입니다. 인슐린이 세포를 키우기 때문에 난포를 키우는데 제대로 못 키우는 거예요. 원래 건강한 사람은 난포 하나에서 건강한 난자 하나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낭성, 건강하지 않은 난포가 여러 개 열리는데 제대로 된 난자는 하나도 배출을 못 해요. 그러니까 생리가 안 오는 거예요. 이걸 다낭성 난소증후군인데 이거의 원인이 바로 인슐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상담을 받아요. 약사님, 저 당뇨도 아닌데 그 생리불순이라고 산부인과에 갔는데 당뇨약이 처방이 나왔어요. 왜 그래요? 바로 인슐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인슐린 혈증의 끝판왕이 뭐예요? 제일 무서운 거. 바로 암입니다. 암도 어때요? 필요 없는 세포가 막 커지는 거잖아요. 인슐린이 뭔가를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고인슐린 혈증에 노출이 되면 나중에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당뇨가 아니더라도 혹시 내가 인슐린 저항성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가? 요거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번 여기 목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중년에 쥐젖 때문에 시술하러 많이 가시거든요. 쥐젖 떼려고 피부과 많이 가시는데
이 쥐젖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보내는 신호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깜짝 놀라셨죠? 그냥 늙어서 생기나 보다. 나이 먹어서 생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근데 나이 먹는다고 다 생기는 게 아니라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이 생겨요. 자, 쥐젖이 생긴다면 코티솔, 렙틴, 인슐린 이 호르몬의 불균형이 왔구나 라고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셀룰라이트가 뭐냐면 지방세포가 울퉁불퉁하게 보기 싫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셀룰라이트를 없애려고 돈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러기 이전에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나?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 셀룰라이트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인슐린하고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매우 친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목이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당뇨 진단받기 이전에 목이 이렇게 잡으면 두꺼워지는 거? 이런 분들. 목이 맨날 우리 피디님 목을 주무시는 목이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생리가 불규칙해진다는 거 이해되셨죠? 그리고 겨드랑이 또는 다른 데라도 겨드랑이 또는 피부가 착색이 많이 돼요. 이렇게 특히 겨드랑이에 착색이 많이 되죠. 이렇게 좀 새카맣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인슐린이 세포를 과증식하기 때문에 피부 세포가 표피 세포가 착색이 많이 됩니다. 자, 요런 것들 한번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게 이제 바로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요 정도 증상을 느끼실 정도면 상당히 인슐린 저항성이 진행이 많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에서 벗어나려면 이것도 한참 노력을 해야겠죠. 어제 이 인슐린 저항성이 뿌리가 깊어요. 우리 호르몬이 변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이미 몸에서 발견이 됐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몸과 마음을 잘 보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몸으로 딱 알 수 있는 신호도 있고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누구나 다 이러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냥 일상생활에서 많이들 느끼는 증상도 인슐린 저항성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 체크리스트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가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보시면서 오늘부터 저와 같이 호르몬 조절 해보시게요. 첫째로 인슐린 저항성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배가 나옵니다. 자, 배 나오셨나요? 저도 살짝 나왔죠. 근데 사실 저는 내장 지방은 없어요. 혈액 검사 해보면 내장 지방은 별거 없고 피하 지방이 많아요. 자, 피하 지방이 많은 사람은 코티솔 호르몬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코티솔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현관 앞에 배에다가 지방을 쌓고요. 코티솔 호르몬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침착하게 창고에다가 지방을 쌓습니다. 창고에 쌓은 지방은 급할 때 쓰려고 꽁꽁 숨겨놓기 때문에 잘 빠지지도 않지만 그렇게 몸을 힘들게 하지도 않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베둘레헴 이렇게 피하 지방뿐만이 아니라 내장 지방까지 많은 경우죠. 자, 이 내장 지방이 많다, 배가 많이 나왔다. 이거는 인슐린 저항성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늘 피곤합니다. 잘 먹는데도 아까 밥배 따로 간식배 따로 이듯이 많이 먹는데도 피곤해요. 왜 그럴까요? 세포 속으로 당이 못 들어가니까. 세포 속으로 포도당이 들어와야 세포가 일을 하는데 들어오지는 않고 어때요? 다 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늘 피곤해요. 만성 피로다? 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군것질을 많이 해요. 이 빵집 앞을 못 지나가고 어때요? 초콜릿, 탄산음료 이런 거 내가 안 먹으려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나도 모르게 손이 가요. 이거 바로 내 탓이 아니고 호르몬 탓이에요. 자, 내가 식탐이 많고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 있어서 그렇다는 거 좀 위로되시나요? 자, 호르몬의 균형만 맞추면 군것질은 저절로 없어지게 되겠죠. 뇌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계속 먹으라고. 지방세포에서 렙틴 호르몬이 제대로 뇌에 전달을 못 시키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군것질을 계속 하게 되시는 분,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구나. 이거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네 번째, 식곤증이 있어요. 밥을 먹고
소화시키면서 조는 거예요. 졸고 소화가 다 될 때쯤 해서는 또 간식을 찾는 거죠. 이것도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일부예요. 인슐린이 많으면 고인슐린 혈증, 혈액 속에 인슐린이 많아지면 식곤증이 오게 돼 있어요.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져요. 인슐린이 올랐다 내렸다, 혈당이 높았다 낮았다 이러면서 뇌로 혈액이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또 고혈당일 때는 고인슐린이 생기면서 신경세포가 제대로 영양을 공급을 못 받으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똑같은 말의 반복인데요. 간식을 찾는 거, 간식은 안 먹더라도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파요. 덜덜덜덜덜 손이 떨리고 저혈당 증상이 많이 온다는 거. 그거는 바로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돼서 그래요. 고인슐린 혈증. 고인슐린이 나오면 혈액을 100 정도 일정하게 유지를 못하고 너무나 확 당을 치워버리니까 저혈당에 빠져버려요. 저혈당에 빠져버리면 뇌에 큰일이 나죠. 그러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은 고인슐린 혈증이고 고인슐린 혈증은 혈당의 롤러코스터, 고혈당과 저혈당을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배고픈 것을 못 참게 돼요. 배고픈 것을 못 참는다? 저혈당이 왔다. 이 뜻이에요. 내가 식탐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호르몬 때문에 저혈당이 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면 돼요. 그럼 몸을 보살피면 되잖아요. 자신을 학대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짜증이 많이 나요. 인슐린이 많아진다. 고인슐린 혈증, 혈당이 높아진다. 혈당이 높아지면 사람이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는 거거든요. 혈당이 높다는 것을 우리 뇌는 교감신경이 흥분됐다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짜증이 많아져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좀 우습게 돼요. 매일 배고픈 거를 못 참고 또 계속 먹고 그리고 짜증내고 좀 이상한 인격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배는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면서 우울증까지 살짝 오거든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인슐린을 몰라서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 탓이 아니라 호르몬 탓입니다. 저는 이 인슐린의 굴레에서 인슐린의 늪에 빠져서 너무 힘들어하시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서 이 방송의 핵심은 정말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호르몬 때문입니다. 라고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시력이 떨어지고 어지러워집니다. 자주 어지러워요. 잘 먹는데도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죠. 바로 저혈당 때문이에요. 고인슐린 혈증으로 인한 저혈당이 유발되기 때문이죠. 자, 인슐린 저항성 이제 다 잘 이해되셨나요? 자,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자, 인슐린 하면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만 떠오르는데 당뇨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질환이 인슐린 저항성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가장 유명한 게 당뇨일 뿐이고요. 고혈압, 고지혈, 동맥경화, 지방간, 노화 이게 다 인슐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으로 시작을 해도 나중에는 당뇨도 오고 고지혈이 오고 당뇨로 시작을 해도 나중에는 고혈압이 오고 고지혈이 오고 고지혈로 시작을 해도 나중에는 고혈압이 오고 당뇨로 오고 이렇게 세 가지 쓰리고라고 하는 아이들이 항상 같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인슐린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서 그래요. 인슐린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슐린 관리를 했으면 당뇨도 잘 관리가 되고 당뇨에서 고혈압, 고지혈로 가질 않아요. 고혈압에서 당뇨, 고지혈로 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우리가 증상만 보고 혈압이 있으면 혈압을 낮추고 당뇨가 있으면 혈당을 낮추고 고지혈이 있으면 콜레스테롤만 낮추고 요 보이는 증상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잖아요. 뿌리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지만 쳐도 뿌리가 계속 자라나서 언젠가는 10년쯤 지나서는 세 군데가 다 만나버려요. 그래서 50살에 당뇨 진단을 받았어도 60살에 가면 쓰리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인슐린 관리의 중요성을 정말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쓰리고하고 연결돼서 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을 나라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혈관 때문이죠. 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이 있으면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이런 게 걸릴 확률이 높아서 생명의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 동맥경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슐린이 혈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맥경화, 또 지방간도 이해되셨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간이 인슐린의 말을 듣지 않아서 간에 지방을 자꾸 쌓게 되는 현상. 그리고 인슐린이 세포를 막 증식시키기 때문에 세포가 재생이 안 되고 증식이 되는 거. 낡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나와야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젊고 건강하게 사는데 낡은 세포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증식이 돼요. 어떻게 돼요? 노화의 지름길이죠. 그래서 나이보다 빨리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시면서 본인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없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고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뿐만이 아니라 인슐린은 만병의 근원이에요. 왜?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옛날처럼 먹을 게 없었으면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잘 살게 된 반면, 잘 살게 되어서 이렇게 삶의 질이 높아진 반면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알면 되잖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관리하시면 다시 젊어지고 질병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당뇨 환자들이 가장 관리하는 게 바로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인데요. 이 눈에 보이는 혈당만 가지고 씨름을 하시면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을 잡기가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과 근육과 지방과 뇌와 췌장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을 잘 잡을 수 있는데요. 이 공복혈당은요, 말 그대로 밥을 안 먹었는데도 혈당이 오르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안 먹었으면 혈당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몸은 먹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오를까요? 이게 바로 공복혈당의 문제예요. 먹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오르는 이유. 자, 식후혈당은 먹어서 오르잖아요. 근데 이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의 상관관계를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드리고요. 공복혈당이 올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식후혈당이 올랐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떤 약이 어떻게 나에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가? 요거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혈당이 오르는 이유는 생존 때문이고 생존의 불이 켜지면 호르몬이 변합니다. 어떤 호르몬이요? 코티솔과 렙틴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변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고인슐린 혈증이 오고 고인슐린 혈증이 오면 고혈당과 저혈당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고 이 인슐린이 혈관에 또 간에 지방에 근육에 영향을 미쳐서 질병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당뇨에서 높은 혈당에서 벗어나시려면 호르몬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당뇨약을 최소화하면서 당 조절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슐린 저항성에서 벗어날 것인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